예, 오늘 이렇게 저희 국민의힘의 초대 지도부가 첫 외국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말 원내 지도부와의 상견례 등으로 시작해서 여러 당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행하는 파격이라고 하는 것들은 새로움을 넘어가지고 여의도의 새로운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다양한 생각이 공존할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하고요. 변화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새로움에 대한 기대가 우리의 언어가 되기를 바라면서 당대표 직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유자전거 따릉이 관련해가지고 어제 관심이 뜨거운 것을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국회 경내에만 따릉이 자전거 보관소가 8개 있습니다. 아마 서울에서 따릉이 밀도가 가장 높은 곳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따릉이 자전거를 탔다는 것이 그렇게 큰 이슈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출퇴근 시간만 되면 국회 내에 8개 대여소의 따릉이가 부족할 정도로 보좌진과 국회 직원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데 역설적으로 정치인 한 사람이 타는 모습이 처음 주목받는 것이 놀랍기도 합니다. 이 공유 킥보드나 자전거 등의 이런 라스트 마일 운송수단이라고 하는 또는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해박한 이해 없이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규제하고 그런 법을 만드는 것으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이런 것처럼 젊은 세대에게는 이미 친숙하고 잘 이용되는 것들이지만은 주류 정치인들에게는 외면받았던 그런 논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선점하고 다룰 수 있는 정치를 앞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전현충원에서 첫 행보를 한 것은 우리 보수 진영의 안보에 대해서 갖고 있던 그런 막연한 자신감을 넘어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 한 분 한 분을 살피고 전직 대통령과 같이 널리 알려진 분뿐만 아니라 20살 남짓한 나이에 꼽히지 못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했던 그런 또래의 용사들까지 기리고 추억하는 정신을 우리 국민의힘이 가져가겠다는 의미입니다. 국가가 국민이 이들을 추억하면서 감사하지 않는다면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광주 학동 4구역 희생자 분향소에 방문한 것은 사실 오늘 우리 정미경 최고위원님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긴급하게 추가된 일정이었습니다. 긴급히 추가된 일정에 함께해 주신 우리 최고위원님들께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저희가 현장에서 확인한 것은 유가족들의 마음에 한 점 아쉬움이 없도록 경찰은 해당 사고가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지역 정가와의 유착 등의 문제에서 기인했을 가능성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 엄정한 수사를 할 것을 요청합니다. 예, 오늘은 우리 최고위원님들 말씀을 많이 듣기 위해서 제 말을 이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 스스로 불공정성과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민주당 부동산 전수조사는 물론이고 비교섭 5개 정당에 대해서도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라며 직무 회피를 신청했습니다. 특정 정당 국회의원 출신으로서 당연한 조치고 어디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할 원칙입니다. 또한 지난 11일 금요일 날 우리 당이 권익위원회를 찾아가서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단에 서류를 접수하면서 그 자리에서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단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조사에 대해서도 위원장이 이번에도 당연히 회피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어제 전현희 위원장은 우리 국민의힘과는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직무 회피 대상이 아니라는 전혀 상반된 입장을 내어놓았습니다. 권익위가 지금 그럼 거짓말한 겁니까? 안 그러면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고 예외적으로 정치 조사를 하겠다는 뜻입니까? 이렇게 해가지고서 나온 결과를 과연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권익위원회는 전현희 위원장은 물론이고 문재인 선거 캠프 출신 부위원장을 즉각 직무에서 배제해야 마땅합니다. 권익위원회는 전수조사의 물적, 질적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주당 180명 전수조사에 석 달가량이 소요된 만큼 우리 당 102명에 대해서도 더 빠른 기간 내에 결론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 심화된 특권과 반칙, 불공정, 불평등, 상대적 박탈감은 민심을 폭발시키고 있습니다. 집값 잡겠다는 정부 말만 믿고 주택을 사지 않았던 국민들은 벼락거지가 되었다는 허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LH 사태, 세종시 특공 사태는 특권과 반칙의 전형적인 사례로서 성남 민심에 기름을 부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은 적당히 봐주기식 셀프 조사로 반쪽짜리 혁신안을 내어놓으면서 어물쩍 넘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경우 지난 3월에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속 368명의 토지 거래 내역을 조사했는데 셀프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투기 의심 거래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어느 국민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셀프 조사로 면죄부 받으려고 하는 꼼수에 불과합니다.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 합수본은 지난 3개월간 부동산 투기 의혹을 놓고 총 2,790명을 수사했다고 하는데 고작 20명 구속한 데 그쳤으며 소위 권력층은 다 사라져버렸고 용두삼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세종시 특공 사태는 공무원 특공 폐지라는 전혀 엉뚱한 조치를 내어놓았을 뿐이고 별다른 수사의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셀프 조사, 봐주기 조사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정부 여당은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 분노 해소를 위해 다음과 같이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정부 장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사원의 전수조사를 의뢰해야 마땅합니다. 청와대와 행정부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입니다. 당연히 객관적 전수조사에 응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둘째, 4.7 재보궐선거 전에 민주당이 국민에게 약속했던 것이 있습니다. LH 사태 특검과 국정조사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국회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이 LH 사태 특검과 국정조사를 미룰 이유나 명분이 없습니다. 셋째, 세종시 특공 사태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를 당장 실시해야 합니다. 일반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공무원 특권 공화국이냐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유야무야 넘어가야 할 일이 아닙니다. 진짜 혁신은 국민의 의혹을 남김없이 풀어드리고 위법이 있으면 엄정한 법의 심판을 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국민들이 바라는 공정과 정의일 것입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비겁하게 뒤로 숨지 마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조수진 최고. 네,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조수진입니다.
네, 조수진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도 참 취재를 했었는데 이 자리에 앉게 돼서 감개가 무량합니다. 예. 국민의힘 1차 전당대회 참 흥행에 성공했다고 많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취재진 여러분들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정치 입문 1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고위원으로 뽑아주신 데에는 열정과 패기를 바탕으로 선배들의 경륜과 지혜를 경청해서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뤄라, 이런 깊은 뜻이 담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오로지 하나입니다. 내년 3월 정권 교체, 그리고 연달아 있는 지방선거에서도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이 경청하고 많이 배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배현진 최고위원 말씀하시죠.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배현진입니다. 먼저 전당대회에 뜨거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저희를 선출해 주신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보여주신 국민들의 그런 정신은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타성에 젖지 말고 과감한 개혁을 시도하며 반드시 정권 교체하라는 준엄한 명령으로 저희가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신인 당대표께서 저희에게 이제 발언 시간을 많이 할애하느라고 말씀을 굳이 안 하셨지만 아마도 저희는 이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대한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국민의힘이 해오지 않았던 많은 시도들을 하게 될 것이라고 이미 언론을 통해서 많이 공개를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이미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한 대로 저희 최고위원회에 지금 여성 할당제 문제 없이 3명의 여성 최고위원이 선발되었습니다. 여성과 남성을 기계적으로 가르는 이러한 식의 어떤 경쟁의 룰, 이런 모든 것들이 아마 대선 경선을 앞둔 이 시점에서 국민들의 눈에 합하는가 하는 저희의 고민이 있습니다. 이런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고쳐나가고 또 당대표의 새로운 시도가 실패로 그치지 않도록 저희 최고위원 모두가 함께 손잡고 열심히 또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가 약속드렸던 3당 지략, 당 안과 밖에 있는 많은 그 후보들을 빨리 우리의 무대로 멋지게 불러 모셔서 국민들께서 참여하고 싶어 하는 그런 근사한 대선 경선의 무대 만들겠다는데 다시 한번 약속드리고 최고위로부터 새로운 당직 인선이 마무리되는 대로 그 결과치를 보여드리겠다. 앞으로 매번 국민의힘에서 국민들께서 커다란 만족감을 얻으실 수 있는 그런 바람직한 아젠다 정당으로 모습 보여드리겠다라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참 뒤에 백판의 말씀이 좋은 것 같습니다. 공존의 힘으로 새로운 내일을 만들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김재원 최고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예, 1년 남짓 만에 다시 당의 최고위원의 일원으로서 회의에 참석하고 보니 전학 온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어쨌거나 저도 우리 당의 성공과 또 대선 승리를 위해서 제 역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최고위원으로서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에 그 정당들이 대부분 당 총재의 휘하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는 당 총재의 지도력으로 모든 당무가 결정되고 당의 투쟁 방침이나 지휘 방침이 결정되었습니다. 그 경우에 당의 리더십이 잘 운영되었지만 당 총재의 사소한 잘못 하나로 당이 망가지는 경우가 수없이 많았고 그러한 제왕적 총재 시절의 당의 문제점에 대해서 당내 민주주의의 상당히 오랫동안의 당내 민주주의 요구가 있어서 원내 총무를 원내 대표로 바꾸고 또 당 총재를 대표 최고위원 또는 대표로 바꾸면서 최고위원들을 전부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전체가 대표와 최고위원 제도를 두고 있는 집단 지도 체제 또는 협의형 집단 지도 체제를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최고위원들의 역할은 바로 당 내에서 당무를 관장하는 대표를 보좌하고 도우면서 한편으로 최고회의가 집단지성을 발휘해서 당의 일방적인 운영을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최고회의입니다. 우리 당의 당헌 당규에도 아마 당 최고회의의 업무를 두고 있으면서 광범한 협의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고회의가 당의 중심이 되고 당무 결정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대표가 좀 더 일을 잘 하실 수 있게 우리가 도와드리는 집단지성을 발휘하는 그런 집단지성의 장으로서 함께 기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내에서도 좀 많은 그런 고려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도 많이 도와가면서 일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최고회의에서 협의를 해야 되거나 또는 결정해야 될 많은 일들이 사전에 전부 다 공개가 되고 이미 발표가 된다면 최고회의가 사실은 형해화되고 아무런 역할을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은 초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해할 만하고 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최고의 위상에 대해서도 당내에서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면 정미경 최고위원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미경입니다. 다 저를 보시고 귀환한 정미경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사실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우리 그 대표님과 함께 지도부가 그 대전과 광주를 찍고 지금 다시 여의도로 왔는데요. 사실 많이 피곤하네요. 저는 꼭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전당대회 내내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국민들께서 정말 정권 교체를 염원하시는지 온 몸으로 느끼고 진짜 마음으로 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핵심은 뭐냐? 우리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단일화해라. 야권 단일화. 예, 이거는 뭐 절체절명의 어떻게 보면 지상 명령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지도부, 국민의힘 지도부는 결과적으로 밖에 계신 안철수, 밖에 계신 지금 윤석열, 그다음에 또 홍준표 대표는 들어오시겠지만 홍준표 대표를 포함해서 그 한 무대에 다 우리 국민의힘 내부에서 경선을 치르는, 사실 이 작업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잘 할 수 있도록, 촉진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이 가장 활성화시키고 잘 될 수 있는 건지 그걸 계속 고민할 겁니다. 예. 그리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뭔가 지금 내부 분열을 일으키거나 뭐 불화를 만들거나 또 이간책이 있거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언어나 이런 표현이나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는 국민들과 당원들께서 과감하게 좀 떨쳐버려 주시고 지도부를 끝까지 믿어 주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단일화해서 정권 교체할 것입니다. 예. 죽기를 각오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힘을 많이 보태주시고 도와주십사. 예,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영태 최고위원 말씀 주십시오. 네, 김영태 최고위원입니다. 국민들께 골고루 사랑받을 수 있는 지도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정강정책 기반 위에서 건강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내야 보다 넓은 스펙트럼을 통해 안정적인 정권 교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신임 당대표님을 중심으로 우리 당의 선배 정치인들과 신인 정치인들 간의 조화를 이뤄서 안정적이고 진정성 있는 국정 운영을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희생하겠습니다. 원내대표님과 최고위원님들을 비롯해 당내 지도부가 하나 되어서 대선 경선 관리 및 정권 교체를 위해 집중하고 원내 의원님들과 원내에 계신 모든 당원분들의 존중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은
안녕하십니까. 김동길입니다. 오늘은 중국은 한국인에게 있어서 어떤 나라인가, 그렇게 주제를 내걸고 여러분과 함께 잠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일 가까운 이웃이라고 할 수 있죠. 압록강, 두만강 건너 있는 나라고 그렇게 가까울 수가 없는 거죠. 또 사실 산동성의 공자님이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은 조선조 500년에 제일 중요한 인물이 공자였으니까요. 공자가 뭐라고 가르치고 공자가 이러라고 그랬다. 그게 이제 한국인의 생활, 정치 방향을 결정한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일설에는 한국의 선비들은 조선조를 말하는 거지만 산동성을 향해서 발을 뻗고 자는 선비가 없었다. 그만큼 공자님을 존중했다. 그것도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늘 중국은 한국인에게 있어서 존경의 대상이었다. 왜? 공자님이 중국에 태어났으니까.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근데 왜 오늘 이런 얘기를 갑자기 시작을 하는가 하면요. 요새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미묘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건 다 아시다시피 중국이 미국에 도전하는 세계의 가장 강대한 나라 중 하나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이제 역사적으로 좀 풀이를 해야 할 사실이지만은, 근데 최근에 중국의 왕이라는 무서운 외교 장관이 있잖아요. 외교부 장관이죠. 이 사람 말에 이 한국을 협박하는 어조로 뭐라고 그랬는가 하니, 미국 장단에 휩쓸리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했다는 겁니다. 만일에 한국의 신문이 그걸 쓰면서 한국의 권고 그랬대도 이렇게 큰 충격은 안 주는데, 한국의 일간지가 한국을 협박했다. 다시 말하면 미국 장단에 휩쓸리지 말아요. 그게 무슨 권면이 아니라 협박했다. 왜? 미국 장단에 춤추단 재미없어. 그대로 안 둘 거야. 그런 의미로 뜻을 풀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중국이요, 한국을 과연 나라로 인정했는가? 중국은 대국이죠. 큰 나라니까. 한국이야 보잘것없는 나라고. 또 한국의 선비들이 중국을 그만큼 존중했으니까. 그렇지만 하여튼 개화기의 얘기부터 들으면 이 슈펠트라는 사람이 1882년에 한국하고 개항하기 위해서 우선 중국의 청나라에 들렸습니다. 청나라의 최고 실력자가 이홍장이었습니다. 이홍장을 만나서 해군 제독이니까 우리가 한국을 개항을 하고자 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이홍장에게 얘기했더니 이홍장이 대뜸 슈펠트가 하는 말이, 아니 무슨 한국은 무슨 독립국이냐, 우리가 하면 될 거지 그 따로 할 거 없어. 그러니까 슈펠트가 아니 한 번도 한국이 나라가 없어졌던 일은 없더라. 근데 어떻게 그런 나라를 인정 안 하고야 되느냐. 그래서 특별히 이홍장의 주장을 물리치고 한국에 와서 1882년에 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했고, 그것이 한국을 전 세계에 소개하는 최초의 기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임금님이 결정하면 다 결정된 거니까, 그러나 그 이듬해 미국 의회에 그 조약이 통과가 돼서 미국이 한국을 국제사회에 받아들인 최초의 나라가 됐다고 할 수는 있죠.
그렇게 이제 개항할 때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전엔 물론 더하죠. 중국이 오만불손한 건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또 그렇고 자꾸 외국 사람들이 뭐 한국의 건축이나 한국의 의상을 보고 이 중국을 닮았잖아.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중국 사람들이 한국이라는 건 중국에 속한 나라다. 그런 잘못된 개념을 가진다는 것도 있을 수는 있는 일입니다. 이제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그렇게 맺어지는데 사실 김일성이 만들었다는 이북에 대해서 6.25 사변에 중국이 나서지 않았으면 한반도가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됐습니다. 중국에 나오지도 않아야 될 텐데 나와서 소위 북한과 이 혈맹, 피를 흘린 동맹국이 됐기 때문에 우리의 통일을 더욱 방해하는 건 사실입니다. 통일을 뭐 중국의 허락 없이 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미국은 그런 대로 통일을 하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이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 그런데 중국이 한때는 뭐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은 감옥에 있지만 초대해서요 얼마나 대접을 잘했어요. 또 한복을 잘 입고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서 환대를 받았습니다. 근데 뭐 그이는 그래도 중국말도 몇 마디 하는데 배우기는 TV에서 배웠다지만 워낙 재주가 있느니라 아주 중국말도 깨끗하게 하고 아주 대단한 때였습니다. 그렇게 환대한 대통령이 감옥에 있고 오늘의 정권이 중국과 아주 가깝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런가 하니 청와대에 있다가 중국에 파견된 이 주중 한국 대사는요 19년인데 2019년에 파송이 되는데 아무 말 없잖아요. 그죠? 혼자 가서 혼자 계속 잘하고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내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 그만큼 그렇게 극진히 대한 한국의 대통령이면은 감옥에 있다고 그러는데 은근히 한국의 대통령을 향해서 그건 지나치지 않소. 그래도 석방해야죠. 이렇게 권면이라도 할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그 환대를 받던 이 박근혜 신세가 왜 저렇게 됐는가? 그 환대가 진실한 환대가 아닙니다. 그거는 역시 미국을 의식하고 미국이 좋아하는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대통령. 그래서 환대를 한 거지. 이 지금 뭐 여기 신문 뭐 일면에 났어요. 중국의 왕이라는 부장이 미장단에 휩쓸리지 말라 해서 한국에 협박을 했다. 미국과 춤추면 안 돼. 그러면 당신 내가 뭔데? 할 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중국 말을 무시하고 대한민국이 존재하냐? 뭐 이런 걸 거 아니에요? 북을 놓고는 사실이죠. 북한에 만일에 중공군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한반도는 통일된 지 오래입니다. 그걸 못하게 한 것도 중국이 한국전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중국이 그렇게 나온다. 한국을 협박한다. 100% 사실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중국은 한국을 우습게 봅니다. 그 사실을 가슴에 간직하고 또 앞으로 향해 전진해야 할 겁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영영 대한민국을 떠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시겠습니다만 안타깝게도 현재는 지금 G7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영국에 가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야,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G7에 포함이 됐다고 G7 회의를 위해서 영국에 갔다라는 것이냐? 맞습니다. 현재 지금 대한민국은 G7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요. 그냥 이제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지금 가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대한민국이 G7에 포함이 된다면 그게 대한민국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질문 자체가 어이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은 G7에 우리가 포함이 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관점은 무엇일까? 사람들의 어떤 감정을 부추기고 이런 것이 과연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될까? 나아가서 대한민국이 G7에 포함이 되는데 과연 도움이 될까? 이런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예상을 하셨겠습니다만 이런 점에서 김정숙 여사가 또다시 사고를 쳤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영국의 콘윌 카비스 베이에서는 G7 지금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G7이라고 하는데 참여한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죠, 그쵸? 네, 이번에는 G7 국가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초청이 돼서 회의에는 지금 참석을 했습니다. 원래 예전부터 그런 이야기가 되게 많았습니다. 특히나 이명박 정권 당시에 그런 얘기가 되게 많았거든요. 대한민국이 그래도 경제적으로 따져보나 인구적으로 따져보나 G7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중국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인권 문제 같은 게 해결이 되면은 포함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이야기가 쏙 들어갔죠. 그렇죠?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은 지금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게스트 국가로 한국, 호주, 인도를 부르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G7을 확대하는 것 자체에 대해선 반대한다라고 밝혔죠. 일본 입장에서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G7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위치를 지키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일본의 입장 말고 다른 지금 나라들의 입장은 어떤가? 그거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중요한 게 현재 지금 G7의 의장 역할을 맡고 있는 영국의 역할이 특히나 중요하겠죠. 보시면 다음 같은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의장인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G7을 확대를 시켜가지고 민주주의 11이라고 하는 걸로 D11을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D11이 G7을 대신하는 틀로 발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일본이 그거에 대해서 반대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국제사회에서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작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본이 반대를 하건 말건 상관없이 그대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 얘기가 나오고 난 뒤에 논란이 좀 커지니까 영국이 다음과 같이 발을 싹 빼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줄리아 롱버텀 주일 영국 대사는 이번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영국이 G7 틀의 확대를 제안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G7이 민주주의 국가로서 가치관을 가장 공유할 수 있는 장이다. 이렇게 지금 못을 박았죠.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물 건너간 상태입니다. 일본이 강력하게 반대를 해가지고 국제사회 속에서 일본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일본이 이거를 확대하는 것을 반대한다. 영국 또한 마찬가지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D11이 G7을 대체한다. 이 이야기는 지금 이제 다 사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굉장히 좀 아쉬운데요. 만약에 가정을 하는 거겠습니다만 만약에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를 잘 유지를 해왔다라고 한다면 글자 그대로 외교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다른 어떤 우리가 모습을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닐까. 특히나 이명박 정권 당시를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은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명박 정권 때는 어땠습니까? G20를 개최했었습니다. 원래 이제 저거 같은 경우도 G20 체제가 아니라 당시 이제 부시 대통령이 다른 체제로 가려고 했던 거를 이명박 대통령이 설득을 해가지고 G20 체제로 갔고 거기에 이제 대한민국도 포함이 됐던 것이었거든요. 한마디로 G20에 대한민국 포함이 됐던 건 이명박 정권의 외교력의 승리였던 것입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질문 제가 한 가지를 좀 드려볼까요? 저런 식으로 국제 무대에 대한민국이 포함이 된다면 그게 대한민국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얼마나 좌파 언론들이 이명박 정권의 G20에 대해 가지고 비판을 했죠. 보십시오. 한국이 신흥국 중에 첫 G20 개최국이 된 것은 한국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이해관계를 대리하기에 한국이 가장 유효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냥 미국 자체를 악마시하는 겁니다. 미국 자체가 나쁘기 때문에 미국 자체가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뭐를 하든지 간에 이게 대한민국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미국에 우리가 이용당하는 것이다. 이런 식의 사고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이 G20에 포함되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서 G7에 확장되는 그런 어떤 틀에도 우리가 포함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감정적인 거, 비이성적인 거 이런 거를 좀 치워놓고 실리를 따져가지고 현실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정순 여사가 따라가가지고 다음과 같은 사고를 쳤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 영국의 김정순 여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같이 동행을 했는데요. 거기서 처음으로 이제 마리코 여사를 만났습니다. 이때 이제 처음 만났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김정순 여사가 어떤 식으로 행동을 했냐면 이렇게 처음 만나게 돼 반갑다라고 하는 인사말 한마디밖에 안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왜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뭐 말춤을 추고 분위기 메이커다라고 난리를 치더니만 왜 저런 식으로 행동을 했겠습니까? 대놓고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반감을 표현한 겁니다. 지금 이제 언론사들조차도 뭐라고 지금 저거를 표현하고 있냐면 이례적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대놓고 일본과의 관계가 지금 나쁘다라고 하는 것을 저런 식으로 지금 표현을 한 겁니다. 더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김정순 여사의 저런 식의 행동에 대해 가지고 청와대가 어떤 입장을 보이냐 이거예요.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김정순 여사의 그런 식의 행동을 잘한 일인 것처럼 청와대가 공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웃긴 게 마리코 여사의 반응은 청와대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뭐 대단한 독립투사가 된지 뭔지는 몰라도 청와대가 막 그냥 자랑스러워하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야 봐봐라 김정순 여사님께서 일본의 코를 납작하게 해줬다. 이거 무슨 뭐 국뽕 유튜브에서 볼 법한 그런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디가? 청와대가. 마리코 여사의 반응은 왜 또 공개를 안 하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끊임없이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를 위해 가지고 저런 식으로 할까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겠죠. 이런 식으로 일본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반일 감정을 이용해 먹는 것이 자기들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일본과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지금 악화를 시키고 문재인 정부는 계속해 가지고 어디로 지금 쏠리고 있습니까? 바로 중국 쪽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왕이 외교부장과 정의용 장관이 통화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왕이가 정의용 장관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미국의 편향된 장단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한국의 처신 문제를 거론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저거는 외교적 결례입니다.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외교적 결례죠. 지들이 뭐라고 굴자 그대로 지들이 뭐라고 우리나라 정부에 대해 가지고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저거는 잘못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까? 자기들이 지금 명나라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대한민국이 지금 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더 기가 찬 거는 뭐냐면 중국의 저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외교적인 결례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반응한다? 그거에 항의를 한다? 말도 안 되죠. 그렇죠? 꼬랑지를 내린다라는 겁니다. 이거 보십시오. 뭐라고 지금 얘기합니까? 청와대가 그 발언에 대해서 반발의 수위가 낮다. 중국도 우리 입장을 이해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지금 마리코 여사를 김정순 여사가 처음 만났다라고 하는데요. 그냥 만나서 반갑다라고 하는 인사 한마디만 지금 던지고 사라졌다라고 하는 장면. 이거를 지금 청와대는 자랑스러운 것처럼 그런 식으로 지금 공개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대한민국이 과거로 역행하고 있는지 얼마나 대한민국이 조선사회에 머무르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일 것입니다. 조선의 결말이 어떻게 되셨는지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건설공사장에서 국민의 소중한 목숨을 잃은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서울시의 강력한 의지와 대책을 밝히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9명의 생명을 앗아간 광주 해체공사장 사고는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안전이란 가치가 불법으로 훼손된 건설공사장의 참혹한 현실을 보면서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서울시장으로서 서울의 상황을 되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2년 전 잠원동 해체공사장을 지나다가 변을 당한 예부의 신부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지난 4월에는 장이 19역 철거 현장에서 매몰된 노동자 강모 씨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번 광주 사건과 유사한 원인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입니다. 잠원동 사고 이후에 건축물관리법이 제정이 돼서 해체 허가 대상 건축물이나 허가권자가 안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에 한해서 해체 공사 감리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는 바로 있는 법률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것은 물론 고질적인 관행을 그대로 답습해 왔기 때문입니다. 해체공사는 다 이렇게 해왔다 또는 현장 여건상 어쩔 수 없다 하는 식의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관행이 안전을 담보로 하는 법률을 위반하고 설상가상으로 법률 위반에 대한 엄격한 관리 감독과 엄중한 처벌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무고한 희생자를 반복적으로 발생시켜 왔습니다.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합니다. 그리고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뿌리 뽑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부터 해체공사장에 만연해 있는 잘못된 관행을 철저히 도려내겠습니다.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설 현장을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해체공사는 위험 공정이다 보니까 전문가인 해체공사 감리자의 상주 성실 감리 여부가 안전관리와 직결됩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7년부터 자체 방침으로 해체 허가 대상 건축물에 상주 감리 체계를 도입했지만 상주 감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에 벌집 적용이나 행정조치 처분 등을 못해 현장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해체 허가 대상 건축물과 안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에 해체공사 감리자를 지정하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해체공사 감리자가 상시 해체공사 감리를 하는 것은 물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강력한 처벌 조항을 담은 법률 개정에 나설 것입니다. 그리고 법률 개정에 앞서서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운영 중인 상주 감리 현장에 대해서 해체 공사 중에 3회 이상 직접 불시 점검에 나설 것입니다. 더불어 감리자의 책임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현재는 사고가나 공중의 위험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감리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해체 계획서 내용과 달리 철거하거나 교통안전 및 안전통로 확보와 같은 안전관리 대책 소홀 등 개별 세부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개개의 사항까지도 직접 처벌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겠습니다. 특히 해체 허가 시 철거 심의를 통해 철거 현장의 위험 구간과 위험 요소를 지정 관리하도록 하고 위험 구간은 안전 펜스 설치를 의무화하겠습니다. 버스 정류장, 대로변, 어린이 통학로, 학교 등 불특정 다수가 지나가고 이용하는 곳에 접한 건축물은 안전 확보 방안이 해체 계획서에 선제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공사장의 불법 하도급도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요소입니다. 정비사업 해체 시공은 원도급자인 시공자가 해야 하지만 원도급자가 하도급 업체에 일임하고 심지어 불법 재하도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광주 해체 공사장 붕괴 사고 역시 실제 철거를 맡은 업체는 원도급자가 아닌 불법으로 재하도급을 받은 업체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는 모든 공사 과정이 원도급자의 책임하에 계획서대로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공사 허가 시에 총괄 관리조직 구성,
현장 배치 건설 기술인 명부를 자치구에 제출하도록 해서 원도급자의 책임을 명문화하겠습니다. 이후 감리는 현장에서 이 부분이 이행되고 있는지를 집중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을 경우 감리가 구청에 즉시 보고하도록 해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서울시는 다단계 불법 하도급과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록 취소 조치를 하는 것은 물론 자격증 명의대여 등을 조사해서 형사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 직불제의 100% 전면 시행으로 공정 하도급 질서를 확립함은 물론 불법 하도급 근절에 앞장서겠습니다. 감리와 시공사에 의존하는 현장 관리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현재 민간공사장은 해체 공사 등 위험 공정을 진행할 때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서 자체 관리하고 해체가 완료되면 녹화본을 구청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 CCTV와 연계해서 서울시 내 민간공사장의 모든 현장 상황을 한눈에 스마트폰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공사장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해서 CCTV를 통한 민간공사장 공공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스마트폰으로 근로자의 작업 보호구 착용 여부, 위험구역 출입 여부, 안전수칙 준수 등 공사장 현황을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고 현장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도 공사 책임자가 모바일로 바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공사 관계자들과 실시간 정보 공개와 교류도 가능해집니다. 공사장 안전관리와 이력관리가 디지털화되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하반기 시범 사업을 거쳐서 내년 3월 정식 오픈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사장 일요일 휴무제 관련입니다. 현재 모든 공공건설공사는 사전 승인을 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요일 휴무제를 의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일요일 발주자 감독이 사각지대인 민간건설공사의 경우에도 안전관리 전반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일요일에 휴무제를 권고합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일요일 공사를 해야 할 경우에는 감리 상주 의무화 조치가 뒤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입니다.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을, 우리 이웃을 허망하게 떠나보내는 일은 더는 없어야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광주 사고를 계기로 앞으로 더 꼼꼼하게 점검하고 개선해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견고하게 지켜줄 매뉴얼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산업재해를 포함한 재난사고 현황을 철저하게 관리하며 연도별, 월별 비교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사고를 줄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내용은 미세먼지 현황판처럼 만들어서 시민들도 볼 수 있도록 공유함으로써 안전의식을 확산하고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한 안전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